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2010년도 2회차 실기 문제 해설 진행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265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2010년도 2회차도 18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1번 문제 진행하겠습니다. 265페이지 1번 보시면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문제 같죠? 바로 전에 2010년도 1회차 문제하고 똑같아요. 즉 문제은행식이기 때문에요. 숫자 한 개도 안 바뀝니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나온 게 또 나왔어요. 연이어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 약방의 감초예요. 기본적으로 실업률을 구하시오, 경제활동 참가율을 구하시오, 고용률을 구하시오, 임금 근로자 수를 구하시오. 매년 매해마다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거 하나 맞히면 6점 그냥 먹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론 뭐 수업에서 여러분 다 들었지만 기본적인 틀 하나 잡고 가겠습니다. 1번 문제 한 번 더 갈게요. 총 인구가 있고요. 총 인구가 있고 그 다음에 생산 가능 인구가 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있고요. 이 생산 가능 인구를 15세 이상 인구라고 한다. 이렇게 답안지에 여러분 그대로 써놔야 돼요. 생산 가능 인구는 다시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로 나눈다. 비경제활동 인구로 나눈다. 경제활동 인구 더하기 비경제활동 인구는 생산 가능 인구다. 경제활동 인구는 다시 실업자와 취업자로 나눈다. 그래서 실업자 더하기 취업자는 경제활동 인구다. 이 취업자에서 비임금 근로자가 있다. 취업자의 임금 근로자와 비임금 근로자가 있는데 비임금 근로자 이 임금 근로자의 세 가지 유형은 상용 근로자가 있고 일용 근로자가 있고 임시 근로자가 있더라. 상용 근로자는 1개월 상용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일용 근로자는 1개월 이상 1년 아니요 밑에가 임시가 더 먼저겠죠? 오케이.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란 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근로계약 기간이 있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일용 근로자는 1개월 미만의 근로계약 기간이 있는 근로자를 의미하더라. 즉 상용 근로자 더하기 임시 근로자 더하기 일용 근로자 이렇게 숫자만 더하면 임금 근로자가 되더라 라고 여러분 보면 이건 직업정보하고 노동시장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틀을 정한 다음에 그대로 공식은 실업률을 구하는 공식은 여러분 기억나죠? 이제 뭐 귀에 못이 박혀서 경실이다. 그래서 경실 곱하기 100 분자부터 누르고 나누기 분모 누르고 곱하기 100 누르면 답이 나온다. 경제활동 참가율 경제활동을 참가하려면 힘이 나야 경제활동을 참가한다. 힘할 데가 없으면 어떻게 경제활동을 참가하겠습니까? 이걸 전문적인 상담용어로 역동성이라고 하죠. 경제활동 참가율은 생강을 먹어야 힘이 난다. 그래서 생강 곱하기 100이다. 강은 경으로 유추하면 된다. 생산 가능 인구분의 경제활동 곱하기 100 하면 되겠더라. 또 고용률을 구하는 공식은 고용률 올리려면 너무너무 힘들다. 고생하여야 한다. 그래서 고생치다. 생산 가능 인구분의 취업자 수 곱하기 100이다. 그래서 계산기 숫자만 누르면 1번 답은 그대로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건 이제 자동뽕으로 나오죠. 여러분 계속 반복적으로 눈 감고도 여러분 나올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지으면서 총 인구는 생산 가능 인구와 15세 이상 인구로 나누는데 15세 이상 생산 가능 인구는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로 나눈다. 경제활동 인구는 다시 실업자와 취업자로 나누는데 취업자 중에서 임금 근로자와 비임금 근로자가 있는데 임금 근로자는 상용 근로자 더하기 임시 근로자 더하기 일용 근로자다.
공식은 실업률 구하는 공식은 경실이다. 경실이 곱하기 100이고 경제활동 참가를 하려면 힘이 나야 된다. 생강을 먹어야 힘이 난다. 생강. 그래서 강은 경제활동 인구다. 고용률을 올리려면 너무너무 힘들다. 고생하여야 한다. 고생해야 취할 수 있다. 고생취 고용률.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분의 취업자 수 곱하기 100이다. 노동시장 계산 문제 정말 너무 쉬워요. 그냥 착 체계를 잡았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계산 문제는 좀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1번 끝났고요. 2번 갑니다. 육각형 모델과 관련된 홀랜드의 육각형이죠. 홀랜드의 육각형 모델과 관련된 2번이죠. 해석 차원 중 일관성. 해석 차원은 여러분 홀랜드에서 6가지를 우리가 직업적 성격의 유형이라고 그래요. 6가지를 직업적 성격의 유형이라고 하고요. 해석 차원은 주요 개념이라고 그래요. 주요 개념. 홀랜드의 육각형 이론의 주요 개념, 원래는 이 주요 개념이 5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이 5가지가 일관성, 일치성, 변변성, 정체성, 계칙성. 이 중에서 일관성, 변별성,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이게 나옵니다. 여기선 일관성에 대해서 일관성 그리고 변별성 그리고 정체성이다. 그래서 보게 되면 보통 책에 다른 책들 어렵게 나왔어요. 근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쉬운 겁니다. 홀랜드의 리아색, 현, 탐, 예, 사, 진, 관,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들이 성격 유형인데 일관성, 홀랜드 코드를 이렇게 리아색이라고 하십니까? 리아색. 그래서 이 홀랜드 코드가 서로 인접할수록 가까울수록 일관성이 있다. 서로 직업적 성격이 일관성이 있다. 그래서 이게 일관성이에요. 즉 홀랜드의 코드가 인접할수록 일관성이 높다라고 나오고요. 변별성은 말 그대로 차별성이에요. 다른 말로 차별성이라고도 해요. 차별성이라고도 한다. 한 개인의 유형의 직업적 흥미 특성이 얼마나 뚜렷한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즉 뚜렷한가, 독점이에요. 예를 들면 현실형은 기계 조작을 좋아하고 탐구형은 연구 탐구를 좋아하고 관습형은 체계적인 걸 좋아해요. 즉 체계적이고 기계를 잘 다루고 꼼꼼하고 이렇게 연구하고 이런 유형들은 붙어있을수록 서로 관련성이 높다. 하지만 현실형의 고유한 특징이 있어요. 주로 기계를 잘 다루어요. 여기는 또 체계적인 꼼꼼쟁이들이에요. 관습형들은. 그래서 비슷하지만 고유한 특성이 있다. 이게 변별성이에요. 그래서 고유한 특성이 키워드예요. 각 성격 유형들은 고유한 특성을 갖는다. 이걸 변별성이라고 해요. 즉 고유한 특성이 있으니까 다른 유형하고 차별이 되겠죠. 그래서 차별성이라고 해요. 일관성은 서로 가까울수록 일관이 높지만 일관성이 있지만 그래도 각 고유의 특성이 있다. 이게 차별성이다. 정체성은요. 안정감이에요. 안정감. 정체성이 얼마나 분명한지, 즉 안정되어 있는지 안 안정되어 있는지. 이게 여러분 상담학에서 에릭슨의 발달 단계 보게 되면 청소년기의 특징은 정체감 대 역할 혼미예요. 이게 또 1차에 많이 나오죠. 정체감, 안정적이냐 이거예요. 청소년들은 어떨 때는 안정적이에요. 또 어떨 때는 미친 피가 돌아요. 또 갑자기 또 확 돌죠. 이게 정상적인 발달 단계의 청소년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청소년 학생들은 되게 예민해요. 교수님, 정말로 이제 꿈을 갖고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아우, 잘했어. 철 들었다. 이렇게 얘기 나가다고. 어찌라고요? 이럴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해요. 왜? 그때가 청소년기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상적인 발달 단계예요. 그래서 미친 피가 돌 때 도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때 기다려주면 돼요. 청년기로 올라가면 미친 피가 또 정상피로 바뀝니다. 정체성은
안정감이에요. 안정감. 안정감. 자, 안정감이다. 이 말이 나와야 돼요. 제가 여러분 직업이 대학 교수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지위가 있어요. 사회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요. 근데 물론 동영상은 무료로 나가겠지만 교수 월급을 안 받아요. 다 그냥 봉사활동해요. 그러면 또 뭘로 먹고 살아요? 안정감이 없죠? 이렇게 직업적 안정감이라는 두 가지예요. 직업적 가치와 경제적 돈을 벌어야 돼요. 그래서 안정감이란 직업적 가치와 또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보상에 따르는 것을 안정감이라고 한다. 이렇게 쓰면 돼요. 사회적 지위 또는 사회적 가치, 지위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보상에 따르는 것을 정체성이라고 한다. 어떻게? 직업적에서 직업적 가치와 경제적 보상에 따르는 것을 정체성이라고 한다. 여러분 이렇게 쉽게 이해하면 외우기도 되게 쉬울 거예요. 제가 다른 책 험담해서 죄송하지만 다른 책 보세요. 글자를 봐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걸 또 다른 교수들이 또 읽으니까 미쳐버리죠. 그래서 정체성은 안정감, 변별성은 차별성, 일관성은 서로 붙어 있는 것. 이렇게 여러분 키워드를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끝났고요. 3번 내담자 중심 상담과 특성 이론 상담의 차이점 두 가지를 설명하시오. 책의 설명은 장황하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그냥 읽어보시고요. 뭐 장황하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뭐 그냥 쉽게 표현을 했지만 이거 그대로 쓸 필요 없습니다. 쉽게 키워드만 따면 돼요. 보통 특성 이론과 내담자 중심을 많이 비교해요. 왜? 확연히 서로 반대의 내담자 중심 또는 인간 중심 상담이에요. 특성 이론은 개인의 특성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담자 인간 중심은 말 그대로 지시적 상담이에요. 특성 이론은 진로에서 나와서 진로는 대상의 학생이에요. 여기는 일반 인간이지만 여기는 학생이에요. 학생은 주로 학교 현장이에요. 그래서 진로 교육의 뿌리가 특성 이론이에요. 대상자가 누구냐? 교사와 학생 사이예요. 그래서 여기는 여기가 비지적이에요. 비지시적. 여기는 지시적 상담이에요. 누가? 교사가 누구에게? 학생에게. 지시를 하려면 그냥 지시하면 안 되겠죠.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진단이 필수이다. 진단과 검사가 필수이다. 그래야 뭐 지시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진단과 검사가 필수이다. 이쪽은 진단과 검사는 원할 때만 해요. 원할 때만. 그래서 진단과 검사가 필요 없다가 아니라 진단과 검사가 필수가 아니다. 즉 내담자가 원하면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만 설명하니까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내담자 중심 상담은 지시적 상담이고 특성 이론은 내담자 중심 상담은 비지시적 상담이고 특성 이론은 지시적 상담이다. 1번. 2번. 내담자 중심 상담은 진단과 검사가 필수가 아니고 특성 이론은 진단과 검사가 필수이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또한 간단한 문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치고 들어갑시다.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공부하면 안 됩니다. 4번 갑니다. 진로 선택 중 사회학습에서 크럼벌츠가 제시한 진로 영향을 주는 세 가지만 쓰시오. 그러니까 네 가지예요. 네 가지.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만 쓰시오라고. 세 가지만 쓰고 설명하시오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한 것까지만 여러분 설명하는 것까지 여러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제가 또 있으니까. 4번 보게 되면 크럼벌츠. 이 크럼볼츠라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계획된 우연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과 나도 지금 대면은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과 나도 어떤 보이지 않는 계획하에서 이렇게 인연이 돼갖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저를 통해서 김덕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직업상담사 합격증에 합격하는데 큰 도움이 됐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될 겁니다. 크럼볼츠 진로 선택이에요. 제목이
진로 선택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영향을 주는 거. 원래는 4가지인데 여기서는 3가지만 쓰라고 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이 유한양행의 유일한 시예요. 유일한 시. 왜 존경하냐? 그분은 유한양행을 만들어서 또 사회에 다 이렇게 기부했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다 기부했어요. 힘든 일입니다. 저도 지금 동영상 무료 나갔습니다. 왜? 유한양행의 유일한 시를 본받아서 지금 이렇게 무료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능 기부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들도 유한양행에서 완전히 다 이렇게 발을 못 붙이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처가, 친가를 통해서 10촌 이내의 사람들은 유한양행에 발을 못 붙이겠습니다. 아주 훌륭한 사회사업가입니다. 그 유한양행의 유일한 시가 만든 학과가 유한학과입니다. 이걸 도출하기 위해서 지금 예를 들었습니다. 또 사실이고요. 유한학과다. 무슨 학과요? 유한학과. 유일한 시가 많은 대학이 유한대학이에요. 유한대학에서 가장 유명한 학과가 유한학과다. 그래서 유전적 요인과 특별한 능력, 환경 조건과 사건, 또 학습 경험, 과제 접근 기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유한은 선천적인 입장이고 학과는 후천적인 입장이에요. 직업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주는 거예요. 조금 릴렉스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제가 예를 드릴게요. TV 보게 되면 그 뮤지컬 배우 김소연 씨가 있어요. 뮤지컬 배우 김소연 씨. 김소연 씨는 뮤지컬의 스타 주인공이에요. 김소연 씨 맞죠? 김소연 씨 남편은 또 뮤지컬 배우 또 연상 연하 커플이죠. 근데 김소연 씨 아버지가 서울대 의대 교수예요. 또 김소연 씨 남동생이 서울대 의대 지금 의사예요. 김소연 씨 엄마는 서울대 음대 성악과 교수예요. 김소연 씨는 또 서울대 음대 나와서 성악과 지금 주인공이에요. 이 집구석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제노그램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이. 그래서 유전적 환경과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진로 선택을 잘 하더라 이 말입니다. 선천적으로. 환경 조건과 사건. 이런 집구석이 뭐 좋은 일만 많이 있겠죠. 뭐 해외에 뮤지컬 보러 다니고 어렸을 때부터 뭐 음악 활동하고 뭐 이런 집구석이 노숙하겠습니까? 이런 집구석이라 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집안이 환경이 좋다 이거예요. 환경 조건과 사건이 좋아서 이런 좋은 환경과 조건 때문에 진로 선택에 유리한 입장이다. 이렇게 크럼볼츠가 주장했습니다. 선천적으로. 크럼볼츠가 더 불쌍해서 선천적으로 그렇게 못하고 난 사람은 후천적으로 노력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건 불쌍해서 만들어준 것 같아요. 학습 경험을 많이 하라 이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라 이거죠. 그래야 진로 선택을 잘한다 이겁니다. 어떻게 공부해요? 과제 접근 기술을 많이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동영상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제 접근 기술도 학습하고 지금 과제 접근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라고 제가 쉽게 설명하는 겁니다. 크럼볼츠만 외우지 말고 크럼볼츠가 키워드가 진로 선택 또는 직업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게 무엇이냐 이거예요. 4가지가. 그 중에서 유한학과구나. 유한학과 유일한 시 사회의 진로 선택을 잘한 유일한 시가 만든 유한학과구나. 유는 뭐냐? 유전적 요인과 특별한 능력, 환경 조건과 사건, 학습 경험, 과제 접근 기술. 이 중에서 3개만 쓰라가니까 그냥 여러분 골라 잡아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설명은 제가 간결하게 써놨습니다. 유전적 요인과 특별한 능력, 개인의 진로 기회를 제한하는 타고난 특징을 의미한다. 특징. 그래서 개인이 타고난 유전적 요인과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진로 선택에 유리하다. 이렇게 써도 되고, 또 유전적 요인과 특별한 능력이 있는
개인의 타고난 특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써도 되고, 쓰는 건 여러분 마음대로 그냥 버무리세요. 왼손으로 버무리건 오른손으로 버무리건 그냥 맛있게 비비면 됩니다. 이게 답안지예요. 근데 꼭 왼손으로 3번 비비고 오른손으로 4번 반 비비고 이런 거 쓸데없이 외우니까 어려운 거죠. 이해한 거를 마음대로 그냥 버무리세요. 다만 채점 기준표는 얘를 썼냐 안 썼냐 이게 핵심 채점 포인트입니다. 얘는 그냥 타당도 있게 쓰면 돼요.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잔소리하는데 자꾸 쓰는 글자를 외우지 마세요. 쓰는 글자 외우고 얘는 제목도 없이 외우고 제목은 아예 아니고 그러니까 맨날 헛고생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가볼까요? 환경적공학 사건. 환경적 상황과 여러 가지 사건들은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당연하겠죠. 그대로 이 말 풀어 쓴 거죠. 그래서 답안지 보게 되면 여러분 어렵지 않고 여러분의 용어로 다시 한번 써도 됩니다. 여러분이 용어로 쉽게 나는 이런 용어를 좀 쓰고 싶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만들어서 이렇게 조그만 수첩에다 적고 외우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갑니다. 실존주의입니다. 실존주의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딱 하나뿐이 없습니다. 이겁니다. 실존주의가 궁극적 실존주의가 밑에 보세요. 실존주의 상담자들이 내담자의 궁극적 관심사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예요. 즉 실존주의의 주제 4가지가 뭐냐 이거예요. 실존주의의 주제 4가지가 뭐냐 이거예요. 주제. 이럴 때 실존주의를 또 파악해야겠죠. 실존주의는 현실적으로 here and now 지금 잘 살자 이거예요. 왜? 배수의 준이 실존주의의 키워드의 배수진 죽음의 죽음. 이 이론이 생기는 배경은 철학적 사유예요. 좀 사는가 죽는가 이것이 문제로다. 이런 책이 다 실존주의를 기반으로. 그래서 실존주의의 키워드는 죽음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죽음이 딱 나와야 돼요. 철학적 배경이다. 그래서 1차에 실존주의에서는 상담의 절차가 불필요하다 이거예요. 왜? 사유와 생각을 주로 논하는 거니까. 왜 삽니까? 인생의 가치가 뭡니까? 이렇게 주로 토론장을 말하기 때문에 상담의 과정이 중요치 않다. 이렇게 많이 나오죠. 다음 중 상담의 과정이 중요치 않은 이론은 무엇입니까? 답이 실존주의 이렇게 나와요. 왜 그럴까? 철학적 사유를 강조한 거기 때문에. 무슨 철학적 사유? 죽음에 대한 생각이에요. 죽음. 그래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또 헷갈리네. 오늘 죽은 사람은 내일이, 어제 죽은 사람의 희망은 내일이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살아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사는 게 실존주의예요. 숨 쉬고 산다는 게 실존주의예요. 제가 얼마 전에 보라카이 여행을 갔다 왔는데 스쿠버 다이빙 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산소통을 들고 입에 이렇게 우 이렇게 물을 하더라고요. 이것도 순서예요. 우 이렇게 물고 이렇게 하면 숨이 쉬어져요. 근데 불안하니까 막 이걸 또 빼면 물이 다 들어가 죽는 거예요. 이렇게 시끄러하면 죽는데 꼭 이래요. 물고 우 하고 이러면 되는데 이러니까 물이 막 들어가서 숨을 못 쉬는 거죠. 근데 그때 들심과 날심 이게 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바닷속에서 특히 이 들심 이게 쉬어진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매일 이렇게 들심과 날심이 쉬니까 고마운지 모르지만 이렇게 매일매일 들심과 날심이 자유롭게 이것만 된다는 것도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성공자고 행복자입니다. 축복자고. 그게 실존주의예요. 감사하다. 왜?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키워드가 죽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죠. 그래서 잘 살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의미 있게 살자. 그게 삶의 의미성이에요. 어떻게 잘 살아야 되냐? 진실하게 살아야죠. 하루하루 소중하게. 그래서 진실성이에요. 어떻게 진실하게? 자유와 책임을 지고. 내 인생이니까.
자유와 책임을 지고 죽으니까 왜? 죽으니까 죽음과 피존재. 그래서 여러분 이걸로 이렇게 쓰면 됩니다. 삶의 의미성, 진실성, 자유와 책임, 죽음과 비존재, 뭐 불안도 불안하니까 뭐 죽음에 대한 불안이겠죠. 이 중에서 그냥 여러분 골라서 쓰면 됩니다. 뭐 하나 더 불안이 있는데 이건 죽음에 대한 불안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갖고 여러분 쓰면 됩니다. 자유와 책임, 책에 있는 거 한번 갖고 설명하겠습니다. 자유와 책임. 인간은 자신의 미래를 개척할 자유가 있으며 그에 따른 책임도 있다. 여러분 이거 어렵나요? 자유와 책임. 인간은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자기 인생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뭔 해설이요? 근데 이게 쓰는 게 정답이에요. 이렇게. 왜? 철학적 사유니까. 삶의 의미, 삶이 유연하기 때문에 현재가 귀중하고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왜? 죽으니까. 자유와 책임도 마찬가지예요. 삶이 유연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유와 책임을 지고 정말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써도 정답이에요. 다만 이 말을 썼냐 안 썼냐가 키워드죠. 5번도 끝났습니다. 6번 갑니다. 임금의 하방 경직성의 의미. 이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임금의 하방 경직성. 노동시장 문제인데 임금의 하방 경직성. 여러분들 뭐 동영상 보시면 늘 겁니다. 아, 똑같은 문제가 또 나오고 그래도 해설은 또 똑같이 하겠습니다. 임금의 하방 경직성의 의미와 즉 동영상을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보게 되면요. 매 회차마다 순서대로 들어보게 되면 그 동영상을 많이 본 분이 복습하는 거예요. 왜? 그때 봤던 얘기가 여기서 또 나오니까 자동적으로 복습하는 거죠. 그리고 복습이 다 됐다 그러면 플레이 누르세요. 다음 문제로. 동영상에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또 저를 보고 싶은 분들은 그냥 계속 보시고 저는 교수님 이해는 다 되지만 교수님 얼굴을 더 보고 싶어요. 그럼 계속 보셔도 됩니다. 임금의 하방 경직성. 임금, 돈이죠. 돈은 밑에 방향으로 밑에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밑으로 자꾸 내려가지 않으려는 속성을 갖고 있다. 즉 여기가 견고하다 이거예요. 안 내려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방 경직성, 밑에 방향으로 경직, 딱딱하다. 그래서 뭐 저번에도 설명했지만 간경화, 간이 딱딱해진다. 간경화죠. 더 가면 간암이죠. 그래서 딱딱하다. 반대는 유연성이에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경제가 안 좋으면 임금도 내려가야 되는데 이런 유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안 내려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첫째, 근로자의 화폐 환상에 있다. 근로자의 화폐 환상. 화폐 환상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100만 원 내려가지만 부가급여를 30만 원을 줬어요. 30만 원 너무 많나? 20만 원만 줬어요. 10만 원 내렸는데 그러면 근로자가 받는 혜택은 10만 원 내려서 90만 원이지만 부가급여를 20만 원 주면 110에서 더 유리해요. 아무리 유리하더라도 나는 현찰이 최고야. 일단 내 돈 깎으면 싫어. 월급 깎지 마. 이게 근로자의 화폐 환상입니다. 또 예를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명절 때 부모님한테 부모님 15만 원짜리 화장품을 좋아하실까요? 10만 원짜리 현찰을 좋아하실까요? 10만 원짜리 현찰을 좋아하십니다. 현찰이 최고입니다. 선물은. 그래서 현찰이 최고야. 이게 화폐 환상입니다. 두 번째, 강력한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있으면 임금이 못 내려갑니다. 세 번째, 근로자와 사용자의 장기 근로계약을 하면 임금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또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면 임금이 못 내려가죠. 또 사회적 관행, 사회적으로 임금을 내리는 걸 보통 싫어하지 않습니까? 또 근로자의 역선택 발생 가능성, 근로자가 생산성을 저하시킨다든지 아니면 다른 직장으로 이직한다든지 그런 역선택이 발생할까봐 임금을 못 내리더라. 그래서 여기 4가지니까 이 중에서 4개만 쓰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사람마다 외우기 쉬운 용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용어 위주로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됩니다. 저는 제가 외우기 쉬운 용어로 이렇게 서술을 해놨습니다. 7번 갑니다. 한군 표준사 또 나왔어요. 아주 매체 나와요. 지겹게 나오네요. 정말로. 7번. 직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활동 5개. 직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활동. 뭐 매체 나오죠. 아주 지겨워요. 깐니맛 똑같고 아주 그냥. 키워드 이연경 사수 가 6개 나올 때도 있으니까 이자 및 임대료 등과 같은 수입은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연사 연금법 및 사회보장법 등과 같은 수입은 직업으로 보지 않는다. 경마와 경륜 등과 같은 수입은 직업으로 보지 않는다. 사수 사회복지시설 내 수용자의 모든 행위는 직업으로 보지 않는다. 수법 수용소 내에서 법률에 의해 갖춘 모든 행위는 직업으로 보지 않는다. 가정 내 가사활동은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문제는 여러분 서비스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8번 윌리엄슨의 특성 요인 상담에서 인간 모성의 특징, 윌리엄슨의 특성 요인 상담에서 인간의 특성이야 또는 뭐 가정이라고도 해요. 특성 상담이라는 가정, 인간에 대한 가정. 특성 요인 대상이 진로 상담의 뿌리입니다. 진로 상담이다. 진로는 어디에서 시작됐다? 학교 현장이다. 누구와 누구, 교사와 학생 간이다. 그래서 대상이 누구예요? 특성 이론은 학생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은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 선과 악의 모든 잠재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고요. 또 학생은 선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즉 부모나 교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세 번째, 선의 본질은 자아 실현이다. 즉 나를 찾는 게 선의 본질이다. 그래서 나를 찾는 사람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고 해요.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을 이 자아 실현 단계로 올라가요. 즉 참나, 진정한 내가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통찰력도 있고 객관성도 있고 합리성도 있고 그래서 사람이 아주 인성을 갖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착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나가 없는 사람이 자존심만 들이따세 갖고 가오자시만 잡고 화만 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참나를 찾는 과정이 선의 본질이다. 그래서 선의 본질은 자아 실현이다. 보겠고요. 아무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결정적으로 선을 실현하는 건 자기 자신이 실현한다. 왜? 개인마다 독특한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스토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1번 학생은 인간을 바꿔야죠. 학생은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 2번 선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세 번째 선의 본질은 자아 실현이다. 네 번째 인간의 선한 생활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이다. 왜? 인간은 누구나 독특한 본인의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010년도 2회차 1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010년도 2회차 9번 문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